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 1심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결론지었습니다. 유은혜 장관 임명과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여야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재격돌이 예상됩니다.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어제 생방송으로 중계됐는데요.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 가는 쟁점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다스의 실소유자는 누구 것인가? 이 10년 넘게 제기되어 온 의혹 아니었습니까? 사법부의 이제 첫 번째 판단이 내려진 거죠. 사법부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두고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 최측근들의 진술이 2008년도 BBK 특검 때랑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성우 전 사장 같은 분들인데요. MB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다. 그리고 진술 내용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MB의 지시를 받아서 결국은 택지를 조성을 했다. 그리고 MB의 지시를 받아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라고 이렇게 모든 것은 경영 전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고 그 과정 속에서 비자금도 조성됐다고 얘기를 한 부분들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다스가 만들어질 때 실은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곡동 땅에 대한 실소유자가 결국 자금 추적을 통해서 봤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다스의 이제 그 경영권 승계에서 아들 이시영 씨에게 승계하려고 한다는 검토 문건이 발견됐다는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이제 다스와 관련돼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된 이 부분은 이학수 전 그 삼성전자 부회장인가요? 그러니까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다스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고 전체 16개의 혐의 중에서 7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그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심 선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중형이죠. 15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형이고요.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다고 하지만 15년이란 그 의미가 정말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역대 4번째로 사법 처리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2명의 전직 대통령이 사실은 수감이 돼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요. 역시 저는 이 재판부의 판단, 마지막에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는 그 표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뭐 진술이라든가 증거들, 직접 증거, 간접 증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복된 진술도 있었고 가장 측근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현대 시절부터 수십 년간 그 이명박 대통령의 이 집안의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는 김백준 총무비서관이 사실상 모든 진술의 근거가 됐고요. 또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들, 측근들이 다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횡령의 액수가 줄어들었고 혐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그 큰 틀에서는 결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 결국은 이에 대한 모든 반응을 보면 파렴치했다, 국민을 배신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로 요약되지 않았습니까? 2007년 7월, 그러니까 11년 전에 시작이 됐던 검찰의 첫 이 BBK와 다스 문제가 11년 만에 종결이 된 셈인데요. 결국 우리 국가적으로 정말 국가 시스템이 파괴되고 또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된 참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봐서는 참담한 그런 역사의 한 장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형량을 가르는 데는 이제 다스뿐 아니라 이제 뇌물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뇌물죄도 있고요. 삼성 뇌물죄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팔성 우리은행장으로부터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어떤 공천과 관련된 부분들이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뇌물로 인정을 받았고요. 특히 횡령과 뇌물이죠. 횡령은 이제 아까 얘기한 비자금, 그 다스 비자금 조정 사건에서 약 일부를
그 횡령한 거로 보지만 이제 뇌물은 지금 삼성이 다스 소송 대납을 한 거라든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그 공직자들 공천과 관련돼서 받은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뇌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스와 관련해서 이제 실소유주가 인정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런 부분들이 다 이제 횡령이 이제 인정이 된 거죠. 크게 보면은 다스와 관련된 부분과 다스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 모든 부분들은 다스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진술들 근거들이 이제 핵심적 사항이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돈을 준 것도 결국은 뇌물로 인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취임되기 또 이전과 이후로 볼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다스와 관련된 거는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장 재임 때서부터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책임성이 강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에 여러 가지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검찰은 항소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일단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사실은 중형 아니겠습니까? 15년이라는 사실은 지금의 고령의 나이를 계산할 때는 사실상 뭐 90이 넘어서 사실상 출소한다. 그 인생을 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항소를 할 경우에는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내놓았던 그런 공소 사실들을 본다면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만일의 경우 증거 보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더 엄중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기에 비해서 지금 다른 혐의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형량이 1심에서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33년까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측근들과 또 여러 가지 뭐 논의들을 할 테고요.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 성격을 본다면 아주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대비하는 스타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포기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그런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적 선택이 좀 달라 보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최소한도 좀 형을 줄이는 쪽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좀 더 개선하는 쪽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서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혼자가 아니고 또 많은 측근들도 있고 본인도 아마 고심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항소 쪽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인 강훈 변호사가 8일 월요일에 동부구 추수를 찾아서 항소 여부를 이제 직접 이전 대통령하고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내부에서는 좀 엇갈리고 있습니까? 뭐 결국은 뭐 두 쪽으로 나눠지겠죠. 예. 하나는 뭐 여하튼간에 다스에 대한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다스 실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특히 16개 중에서 결국 이제 공소 사실이 6개에 관련돼서 많이 줄지 않았느냐, 7개로.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하면 1심과 2심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항소에 무게를 둘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거가 뒤집힐 수 있는 거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재판부가 판단한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상당히 그 최측근들로부터 나온 이런 근거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입증이 되고 있고 일관성 있게 이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소했다고 이게 뒤바뀔 상황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을 아마도 정치적 판단을 해서 끊임없이 이거는 정치 재판이고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그 논리를 갖다 밀고 결국은 항소를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동안 이제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해왔는데 선고 재판 때는 이제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생중계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요. 글쎄, 그게 아마 저는 컸다고 봅니다. 국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고요.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진행된 재판 절차라든가 이런 걸 본다면은 건강 문제 때문에 이 재판에 참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국격 문제도 사실은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은 법을 어긴 것이 결국은 국격을 추락시킨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뭐 국격이 추락되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봅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역시
그 많은 대중들에게 아무래도 재판 과정에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재판정에 들어서는 모습과 나가는 모습은 일단 촬영이 되거든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들, 또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부는 파렴치하다, 이 국민적인 의견이 파렴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넉넉하게 인정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의 반응, 언론의 반응도 야, 지난 역사가 정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은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고가 내려질 것이 뻔한 과정 속에 나오는 것이 본인은 부담이 됐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장면에서 나가지 않겠다, 불출석하겠다. 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저는 이것들이 사실은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출석을 거부했고요. 전직 대통령들, 국가를 이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던 최고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런 사법적인 절차에 최소한 절차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과정들을 모두 거부하고 본인이 사실상 명백하게 나타난 이런 이 범법 사실마저도 다 부인한 채 모든 것을 정치적 보복이라든가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사법 질서, 국가의 시스템까지도 부정하는 것 아닌가. 결국은 많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는 분들이 이렇게 재판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역사에 대한 또 다른 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정말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진심을 담아서 국민들께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래도 국민들께 최소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역사에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좀 판단을 지금이라도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와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좀 품성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는 이제 지원을 배제하는 그렇습니다. 그거라면 화이트리스트는 이제 특정 단체나 인물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 그런 혐의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이 좀 엇갈렸어요. 김기춘 전 실장은 석방된 지 2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재수감이 됐고요. 네네. 조윤선 전 장관은 이제 집행유예 네. 그대로 상태가 됐는데 운명을 가른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도했었던 사람은 정무수석이란 것보다는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그 특수한 단체에게 일방적으로 결국은 정경련을 통해서 강요를 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지만은 처음부터 시작과 끝은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이 일을 진행을 시켰던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왔었고, 역시 두 번째 중요한 잣대는 뭐냐면 개입 정도가 얼마나 이게 강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김기춘 실장이 준 것보다는 뭐 조윤선 원래 전 수석은 액수로 봐서는 보수단체에다 지원하는 액수는 많지만 실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모든 책임의 가장 근원은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라고 하는 책임에 대한 문제와 강요의 정도에 대한 문제, 개입의 그런 수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결국은 실형 선고가 결국은 김기춘 실장한테 더 집중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결국 약간 양형에서의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처럼 어제 사법부에서 좀 굵직한 선고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각 당에서도 반응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국당 말고는 대체로 뭐 사필 규정이다 이런 반응들이죠. 그렇죠. 전반적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부분의 표현들이 사필 규정의 만시지탄이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처벌이고 또 이것이 너무나 늦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대두된 지가 벌써 뭐 법적으로만 1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시 말해서 이후에 또 다른 판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역시 또 전제는 달았습니다.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성가하게 판단을 독점하고 있고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 상당히 사실은 불만 섞인 그런 비판들을 내놓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당들은 역시 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사필 규정이다. 그리고 비리의 종합백화점이었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국민이 받은 이 고통에 비하면 15년형은 정말 너무나 가볍지 않느냐. 지난 역사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은 사필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된다.
좀 시스템의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역시 뭐 민주평화당도 적폐청산의 중요한 결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감하는데 아무래도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여당으로서 역할을 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좀 비판적인 그런 뉘앙스를 많이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정가 소식 몇 가지 좀 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좀 정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당의 쇄신을 위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구원투수로 등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받게 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이죠. 예. 하나는 인적 쇄신을 하라는 거 하나고 두 예. 번째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정립시키라는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먼저 우선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는 데 비중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큰 울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하면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라고 하지만 현재 합법적으로 당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협위원장이 전원 사퇴를 받아서 거기서 결국은 기준을 정해서 쇄신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그것을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기가 하지를 않고 일종의 남의 칼을 빌려서 일을 처리하는 차도 살인의 그 격으로 결국 이제 전원책 그 변호사를 조직 강화 특위의 위원으로 영입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7명인데 나머지 외부 위원도 자기한테 임명권을 달라. 당직을 갖고 있는 사무총장들은 아예 이러한 특정한 결정사항에서는 빠지게 만들겠다 하면서 결국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전책 변호사가 악역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요. 네. 저는 뭐 이제 기대하는 거는 크겠으나 여러 가지 이러한 정치적 여건이라든지 조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는 것은 친박 중심에 있는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좋지만 결국은 당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할 것이냐에 대했을 때 뭐 올해 올드보이들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런 것에 대한 당위론도 있지만은 이같이 굉장히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일방적으로 특정 인물이 중심이 돼가지고 쇄신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한 문제가 또 굉장히 그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기후에 불과하지만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떨어진 게 조직 강화 특위를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대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본인의 의지가 강해도 성과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당 쇄신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당 제도가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절박한 때 보수가 분열되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의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바른미래당과의 합당을 얘기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일단 세력에 있어서 아무래도 국회에서 움직이고 또 정치 전면을 이끌 수 있는 정치 세력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자유한국당의 세력으로는 전체 판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가 진박과 또 이 친박과 이런 비박 간에 아직도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당에서 핵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친박이 또 많은 편이죠. 반면에 당 내부 이런 정리를 하는 동시에 더불어서 전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에서도 특히 과거의 그런 보수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의원들과의 합당을 통해서 당의 몸집을 일단 불려나가야만 앞으로 국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당장 뭐 손학규 대표라든가 여러 이 바른미래당 내부의 인사들이 당장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분당이 되고 갈라졌던 이 정치적인 노선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 내부가 이렇게 통합이 되기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더군다나 전원책 변호사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토론이라든가 여기서 보셨지만은 굉장히 강한 입장에 자기의 이 단독 플레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 정치를 움직이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들어가서 더구나 아무리 뭐 정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조광특위 한 위원이거든요. 위원장도 아니고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또 다른 본인이 다른 민관위원을 선임했다고 하지만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실제 정말 친박 진영의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뭐 분당의 위기가 닥쳐온다거나 했을 때 과연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가, 더불어서 그런 이념적인 가치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아직은 좀 그것은 미지수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수 진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양당의 지지율 합해도 20% 전후반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과거 뭐 50 내지 60%를 이끌었던 보수 진영의 국민적 지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너무나 절박하다. 이런 측면에서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 내부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아직은 그 과정들이 과연 성공적인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아직은 좀 어려워는 보입니다. 다들 아마 당내에서 많은 논의도 하고 정말 백가정명식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될 텐데 지금은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크게 세 가지예요. 예. 하나는 뭐냐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수 있느냐. 예.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이요. 그중에서 특히 유승민 의원과 같은 분들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하고요. 마지막에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보수 정당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예. 그러니까 빅텐트를 만들어서 다 모이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당대당 통합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다 지금 보수 정당을 다 해체해버리라는 거예요. 전 정당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으로서 기본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당을 해체하고 큰 텐트 속에서 서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정책 경쟁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 만들고 조광특위 만들어서 변화 주고 또 바른미래당 새 대표 만들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실제로 보니까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보수 정당들이 깊이 인식하고 좀 성찰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지향점은 추가로 그 빅텐트를 통해서 네. 양당 구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거는 실제로 될까요? 보면은 예.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된 이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다당제로 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보통 양당제인데 양당제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지금 우리 소송구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지역구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새로운 선거제도, 뭐 독일 형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당연히 다당제가 나오겠지만 지금 집권당하고 제1야당이 큰 틀 속에서 봤을 때 자신들은 다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되면은 결국 여소야대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기존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비례대표는 좀 늘리더라도 이럴 경우는 결국은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정치개혁 특위가 이제 곧 발족이 될 텐데요. 국회 내에서 아주 치열하게 결국은 각 정당들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히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가 어떻게 따라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정당의 형태, 다당제냐 양당제냐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마디만 저 덧붙인다면 지금 상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개혁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사실은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그 중심에는 또 자유한국당이 이 특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금 구성이 출범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최소한의 그 기본 신뢰도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최소한도 지금의 이런 이 독점되는 양당제 구조, 득표는 60%대를 하고 두 당이 의석의 80% 이상을 가져가는 그런 잘못된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에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틀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또 특히 보수 진영의 어려움도 좀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전체 이 대통령 후보 1위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당내에 없는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당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지만 아직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내각에만 있었던 황교안 총리가 지금 전 총리가 1등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보수 진영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국민 불신의 위기에 빠져 있는가. 그런데 그런 정치개혁 특위의 출범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직은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그리고 그런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혁에 나설 때 국민들의 신뢰가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좀 그런 기대를 내부에서 많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오는 10일에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뭐 유은혜 총리 이제 임명 문제라든지 유은혜 부총리 임명 문제라든지 그리고 심재철 의원 자료 유출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가 참 심각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지금 청문회가 다 끝난 상태고요. 예.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다른 겁니다. 국정감사라는 거는 지난 한 해 동안 정책, 예산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냐를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않고 예산 정책 문제는 제껴놓고 다른 지역적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어떤 경우는 중간에요. 국정감사가 또 중단되는 경우도 생겨요. 정쟁 때문에. 그리고 아니 3주 동안 700개 이상의 피감 기간을 하라는 거는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남자 보러 아이를 낳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래서 국정감사가 국정감사답게 정말 되려고 한다면 정쟁을 피하고 정책감사가 될 수 있게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결국은 정쟁의 수단으로 삼겠다. 국정감사를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또다시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그 정치권이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문제가 뭐 국정감사에서 이제 뭐 거론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걸 좀 매듭을 줘야 될까요? 유은혜 장관 그 뭐 위장 전입 문제를 비롯한 뭐 자질 논란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인가 자료 유출 과 관련한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장에서도 또 재현이 될까요? 이 논란이 계속 나오기는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특히 뭐 심재철 의원의 이 정보 유출 이 논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은 심의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이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논란도 제기될 거고요. 또 유은혜 장관의 경우도 사실은 의원들 국회에서 결국은 최종 동의를 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란을 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의 희생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이 논란은 거의 지금 출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리어 유은혜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가. 지금 우리 교육 문제 얼마나 남만처럼 얽힌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뭐 아시지만 교원단체, 정부 부처, 학부모 단체 많은 이런 이익 주체들의 갈등의 이 속에서 우리 교육이 지금 많이 표류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정책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 유은혜 장관이 만일의 경우 이해를 제대로 못 해낸다면 국민적인 불신을 사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격려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감시도 하는 역할을 좀 국회가 했으면 하고요. 정말 국정감사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한 해 동안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를 결국은 서로 간에 공방만 하다가 끝내버린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비판을 더 많이 살 겁니다. 이 문제들이 거의 전반적으로 종반전으로 치닫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도리어 지금 한반도와 이 평화의 무도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판문점 선언의 비준이라든가 심도 깊게 논의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 것인가. 다양한 양극화의 문제, 우리 사회에 지금 갈등의 요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안도 제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생산적인 국정감사 장으로 만들어야 될 거다. 과거처럼 그렇게 쟁정의 장으로 간다면 국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김 교수님은 국정감사에 기왕에 나오신 김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혼돈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국정감사를 할 때는 기업인을 포함해서요. 이런 민간인들을 많이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관행화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산과 정책이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것이 제대로 치러졌느냐라는 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예산 그 심의를 할 때 중요한 잣대로 써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감사하고 조사를 혼돈을 하다 보면은 이게 오히려
감사는 사라지고 조사만 남게 되는, 공무원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산적 국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지혜, 더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는 1년 연중 국정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 600~700개 곳 이상을 감사한다는 이러한 그 비생산적인 이런 관행도 빨리 이제는 고쳐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